아주 먼 옛날 남풍이라 불리는 따스한 바람이 머무는 고즈넉한 마을에 굳센 기상으로 소문난 박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억척스럽게 밭을 일구며 두 아들, 경민과 서준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지표는 가문의 번성과 장남의 성공이었습니다. 경민아, 늘 명심하거라. 장남이 바로 서야 집안이 흥하는 법이다. 내 아비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며 그리 바랄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은 두 형제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남 경민이 이웃마을 제일가는 상인의 고명딸 유진과 혼인하는 경사스러운 날이 밝았습니다. 혼례식 날, 박씨 부인은 화사한 비단 옷을 차려입고 잔치마당을 오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지요. 아이고, 경민아. 오늘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활짝 피는 날이로구나. 저 부유한 최부잣집의 귀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먼저 간 내 아비도 구름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게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유진 낭자를 맺어주시려 그 귀한 논밭을 대부분 처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까짓 땅떼기가 무어 그리 대수겠느냐. 이제 내 등 뒤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든든한 처가가 생겼으니 우리 집안도 이제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게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내 장인의 눈밖에 나는 일 없이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다하여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됐다. 어서 그만 새색시가 기다리는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첫날 밤부터 신부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와 형이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동생 서준은 방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며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동생 서준도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여인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마음씨 고운 소희라는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혼례날 박씨 부인의 태도는 장남 경민의 혼례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글이 뜯어 말렸거늘 기어이 부모도 가진 것도 없는 고와 계집을 집에 들이는구나. 쯧쯧. 어머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이 소희 낭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끝이 야무져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실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제대로 배운 것이 있겠느냐? 앞으로 내가 내 색시 버릇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게다. 소희는 어미의 따뜻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어머니께서 친딸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내 처가 어미 정을 모르는 것이 내 탓이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둘째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소희가 기다리는 초라한 신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어머님과는 이야기는 잘 나누셨는지요? 그럼. 부인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아주 기쁘다고 하셨소. 앞으로는 친달처럼 아껴주시겠다고도 하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서준의 거짓말에 소희의 얼굴이 환한 등불처럼 밝아졌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게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군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이겠지만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부인. 이제 우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 말에 소희의 두 뺨이 수줍은 복숭아꽃처럼 고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맑은 물 한 잔 떠놓고 혼례를 치렀는데 혹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주버님께서 몇 달 전에 큰 혼례를 치르시어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데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아내로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반드시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겠소? 그것 하나만은 목숨 걸고 약조하리다. 다음 날 소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한 그녀의 손길에 부엌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갈 때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어가느냐? 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만 박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앞으로 내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예, 어머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도록 해라. 그리고 내 형님은 몸이 약한 사람이니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상전처럼 여기고 깍듯이 모셔야 한다. 아,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다니 윗사람 섬기는 법쯤은 뼈에 새겨져 있겠구나. 소희는 모욕적인 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희가 꿈꾸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시작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아침 일찍부터 집안일을 하던 소희와 밭일을 나가려던 서준을 박씨 부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서준아, 오늘부터는 너희 부부가 밭일을 도맡아서 하거라. 내 형이 장인어른께 재주를 인정받아 장사수완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밭일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너와 내 처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밭일은 저희가 하겠사오나 살림이라도 형수님께서 도와주시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제 처가 밭일과 집안일을 함께 하기에는 밭과 집의 거리가 멀어 몸이 고될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박씨 부인은 얼굴을 흉하게 찌푸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다는 게냐? 이 어미는 밭일과 집안일을 평생 같이 하고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너희를 키웠다. 이제 와서 이 어미 앞에서 내 처를 감싸는 게냐? 어머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던 소희가 다급히 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조금도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본 서준은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화가 난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화를 푸십시오. 제가 형님 목까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저도 서방님을 도와 열심히 할 테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때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큰며느리 유진이 방에서 나오며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엿드세요. 유진은 살벌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엿가락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유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아, 어제 친정에서 보내주신 귀한 엿이에요. 제가 워낙 엿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챙겨주셨어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아주 달콤해요. 박씨 부인은 눈치 없이 엿을 권하는 큰며느리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큰애야. 나는 괜찮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내가 좋아해서 사돈어른이 보내주신 것이니 어서 방에 들어가 혼자 먹거라. 박씨 부인은 다시 고개를 서준 내외에게 돌리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어서 밭일이나 나갈 것이지 여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서준과 소희가 황급히 집을 나서자 박씨 부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들였더니 멀쩡하던 서준이 녀석이 안 하던 짓을 하는구나. 나 때는 하루에 5-6번씩 밥상을 차리고 바치를 해도 불평 한마디 못했는데 요즘 것들은 쯧쯧.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리 화가 나셨어요? 엿을 오물거리며 묻는 큰며느리에게 박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 며느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이 할미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된다. 네, 어머님. 그리 하겠습니다.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박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큰애가 수더분하기는 한데 가끔 저리 눈치 없이 맹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아니지,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시끄러울 테니 차라리 저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집안일과 밭일을 오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남 경민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제 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뭐라? 그럼 어서 서준이에게 가서 의원을 모셔오라고 시키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의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허들의 실은 서준이에게 시키면 되고 너는 내 처의 곁을 지켜주어야지. 어서 가보거라. 잠시 후 서준이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유진의 맥을 짚어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경사입니다. 부인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태기가 있어 몸이 잠시 불편했던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의 말에 박씨 부인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경민아, 들었느냐? 내가 아버지가 된단다. 거봐라, 이 어미가 우리 집에 곧 경사가 있을 거라 하지 않았더냐? 네,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소희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밭일을 나갔고 끼니 때가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형님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작 자신은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에는 태어날 조카를 위해 밤늦게까지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바느질하는 소희를 보던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것은 아니요.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얼굴도 붓고 몸도 무거워 보이는데 내일 의원에게 같이 가봅시다. 서방님, 저희가 의원을 찾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고생시키지 않겠다 약조했는데 이 못난 남편이 부인을 고생만 시키는구려. 미안하오.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서 주무셔요. 내일도 일찍 밭에 나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 밥상 차릴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희가 나타나지 않자 박씨 부인은 화를 내며 서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준은 없고 소희 혼자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것. 여태 안 일어나고 무얼 하는 게냐?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는 것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내 형수가 잘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당장 일어나 밥을 차리거라. 그때 서준이 의원을 데리고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이쪽입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내 형수가 또 아프기라도 한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제처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앓기에 날이 밝자마자 의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너도 참 유난이다. 잠결에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쯧쯧.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서준은 기쁨에 찬 얼굴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처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 뭐라? 작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할 일이더냐? 한 집안에서 한 해에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러다 내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철없이 임신을 한 게야.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서준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들 다 갖는 애 가진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호들갑이냐? 내 처에게 절대 임신한 티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거라. 혹여라도 내 형수가 몸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예. 어머니. 서준이 힘없이 방을 나오는데 부엌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밥상을 차리는 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주먹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들어온 소희에게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들었다. 배운 것이 없어 그리 했겠거니 생각하려 해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내 형님은 몸이 약하니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큰애 앞에서는 내가 임신한 것을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하란 말이다. 괜히 큰애 몸조리에 신경 쓰이지 않게 말이다.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소희는 힘없이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너무 힘들지.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형수님께서 순산하시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은 흘러 화창한 어느 날 큰며느리 유진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긴 진통 끝에 유진은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큰애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아픈 걸 또 하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아이 안 낳을래요.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게야?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두 번째는 덜 아프니 걱정 말아라. 싫어요. 덜 아픈 거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으며 일단 쉬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소희는 무거운 몸으로 형님의 몸조리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방을 청소하던 소희에게 유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동서도 나처럼 배가 많이 나왔네. 아.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누가 봐도 임신한 돼인데 왜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야? 어머님이 시키셨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께서 몸조리 하시는데 신경 쓰이실까봐. 동서는 참 착한 것 같아. 자, 이거 먹어. 친정에서 보내준 엿이야. 힘들 텐데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엿을 받아든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그리고 서러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소희에게도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입니다.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그토록 손자를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형이 손자를 낳았어야지.
한 해에 아이가 둘이 태어나는 바람에 부정이 타서 내 형수가 딸을 낳은 게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이 서준과 소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아이는 장남인 경민이에게 양자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걱정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에 소희와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아들을 형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게냐?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살고 내 처가 젖을 물려 키울 터인데 뭐가 불만이야. 이것은 우리 가문을 위한 결정이다. 어머님, 제발.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저희가 키우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나도 그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형님이 아들을 얻지 못해도 제가 아들이 있으니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 내 뜻을 따르기 싫으면 너희가 나가면 될 것이다. 어서 나가 보거라. 방으로 돌아온 소희와 서준은 갓난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어머님의 뜻이 저리 단호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소. 서방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약조하셨지요. 그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있겠소.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소. 남편의 말에 소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녀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면 나가라 하셨으니 저는 아이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모진 고생하시며 홀로 우리 형제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제가 어찌 버릴 수 있겠소.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떠날 수 없다면 저를 잡지 말아주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소희는 아이를 업고 조용히 문 밖을 나섰습니다. 서준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떠나는 아내와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떠난 것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것을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아들 경민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가 자식을 소중히 여겨 그리한 것인데 그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시는 겁니까? 어머니도 저희를 키워보셨으니 그 마음을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보내랬느냐? 내 형의 양자로 드리라는 것인데 그게 그리 잘못된 것이냐? 아들의 말에 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그리 못하겠습니다. 처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제가 왜 또 혼인을 합니까? 저는 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떠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뭐라? 내가 감히 이 어미를 버리고 그 계집에게 가겠다고? 이 불효자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어머니께는 형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마친 서준은 미련 없이 집을 나와 소희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충격에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경민과 유진이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바닥이 찹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경민아? 내 동생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서방님, 어서 어머니께 절을 올리세요. 경민과 유진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절은 왜 하는 것이냐? 어머님. 큰며느리가 되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저희 부부가 어찌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카를 양자로 드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딸을 보실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워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서준이를 차별하실 때마다 소자도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언젠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 그때 다시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불효를 씻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경민아. 그게 무슨 말이냐? 가지 말아라. 하지만 박씨 부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경민 부부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한편 서준은 쉬지 않고 달려 소희와 아들이 있는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부인, 내가 미안하오. 간밤에 같이 나섰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소.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품을 팔아 돈을 벌고 소희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마당에 서서 하염없이 고향 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님 걱정이 되시는 것이지요?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소. 어머니께 저는 이미 불효자인데 무슨 낯으로 찾아뵌단 말이오.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서준은 날이 밝자마자 조심스럽게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십니까? 서준입니다. 서준이냐? 내 아들. 서준이가 온 것이냐? 방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자 서준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소자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얼굴을 보니 됐다. 어서 돌아가 내 가족들 곁에 있거라. 그런데 형님과 형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내가 떠나고 내 형과 형수도 이 집을 떠났단다. 다 이 어미가 부덕한 탓이다. 서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말없이 집안일을 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며느리를 내치지 않고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되던 날 소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방에 들러 절을 하자 박씨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애야. 미안하다. 참 속도 없지?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 이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너는 매일같이 찾아와 이 못된 시어미 밥까지 챙기는구나. 염치가 없어. 용서해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이 겁나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께 불효를 저지르게 만들었으니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 착한 아이를 내가 어쩌자고 그리 모질게 대했단 말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모든 응어리를 씻어냈습니다. 며칠 후 서준과 소희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경민과 유진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되자 박씨 부인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희 내외는 다시 처가로 돌아가거라. 우리 큰 며느리가 심성은 고운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우리 작은 며느리가 고생할 것 같으니 말이다. 시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서.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우리 친정에서 다 가져다 줄게. 네, 형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아들 내외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